자, 안녕하세요. 북스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근대 철학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내용은 이제 17세기 때 과학혁명과 관련돼 가지고 이 근대 철학에서 이제 크게 두 개 종류가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그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연구를 중심으로 발달된 경험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륙을 발전한 합리론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경험론과 또 합리론을 음 플러스 시켜 갖고 이게 이제 나중에 뭐가 나왔냐면 칸트부터 시작한 간념론이 나오죠. 예, 독일 지역에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볼 게 이제 영국의 내용이죠. 영국은 루크의 경험론이에요. 루크의 경험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크는 인간 이성에 관한 그런 실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다음에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백지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 백지. 예. 아무것도 없는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점점 지식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발달된다. 뭐 이런 논리를 피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18세기 계몽사상가에 큰 영향을 주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 경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무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인간의 지식이 이제 이성이 형성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루크의 논리인데 자, 한번 읽어 보면요. 자, 인간의 정신은 원래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고 아무 생각도 들어있지 않은 백지와 같으며 그것을 메꾸는 것은 한마디 경험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이성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인간의 지식의 원천은 환경과 접촉을 얻은 경험과 이에 대한 성찰, 즉 이성의 작용이라고 하였다. 누크는 이제 18세기 계몽사상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랑스의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했던 합리론이에요. 합리론. 자, 합리론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세계에서는 이제 절대의 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관념이나 태어날 때부터 어떤 절대적 불변한 어떤 관념들이 있죠. 예, 불변 관념도 있고 자, 이런 불변관념은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해. 태어날 때는. 태어날 때는 모르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계속 사고를 하면 어 우리가 알고 원래 타고나고 있었던 이 불변관념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 나는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 불변관념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내기 때문에 영역력을 강조하죠. 영역법. 예. 전제가 주어지고 이런 결과를 끌어내는 영역법을 강조하죠. 앞에 인제 루크 같은 사람은 기납법을 강조하죠. 예.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기납법을 강조하는데 그냥 거꾸로야. 그리고 이 데카르트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수학으로 유명하죠. 이 철학을 수학적 논리로 인제 설명하는 사람으로 유명해. 그래서 예전에 한번 관련된 기출 문제가 나왔어요. 오답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자연과학 연구에서 수학의 중요성을 댕기 강조해요. 근데 거꾸로 수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관찰과 실험 같은 경험적인 것들을 되게 낮게 평가해. 예. 자,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그는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는 모든 견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그렇게 한 후에 아직 믿을 만한 것을 요구하는 완전히 의심할 수 없는 무엇이 남지 않을까 발견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의심한 것은
모든 것을 거부한 끝에 그가 찾아낸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모든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나는 무엇인가를 한다는 걸 절대 부인하다. 뭐 철학적인 얘기까지 건너뛰고 근데 데카르트가 이제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유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불변관념을 불변적인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걸 아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는 죽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어 끊임없이 어떤 의심과 사유를 통해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변 지식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그런 관념을 통해서 끌어내는 거죠. 예. 이 데카르트 얘기예요. 자 뭐 이런 그 철학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피노자는 그 평생 동안 렌즈를 열망하면서 가난 속에서 철학적인 사색만 했다는데 자 이 스피노자에서 알아둘 것은 그 범신론이죠. 범신론. 이 범신론은 모든 세계에 신이 존재하고 있다. 예.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신이라는 것은 인격화된 신이 아니에요. 인격 신이 아니라 제1의 원리야. 법칙이죠. 자, 이걸 뭐라고 했죠? 예, 이신론이라고 했죠. 이신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라이프치히가 있는데 라이프치히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모나드가 뭐 개설화됐다는데 시험문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건너뛰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영국의 경운론과 대륙의 합리론이 만나서 합리주의로 발전시켜요. 이 합리주의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보편적 진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 보편적 진리를 통해서 보편적 진리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면 사회가 발전된다. 뭐 그 믿음과 이런 것들을 합리주의라고 하죠. 예. 그 뒤에 등장하는 아니 앞에 언급한 합리론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예. 합리론은 이제 영역적 지식을 강조하는 거고 이건 어떤 믿음과 신념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경험론과 합리론은 인식론과 관련된 내용이고 요 합리주의는 어떤 형이삭적인 어떤 신념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스칼 같은 사람은 장세니즘을 인제 믿었다고 하거든요. 이 장세니즘은 그 네덜란드 신학자 양센이 신학보다 종교적 경험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의식보다 신의 사랑과 믿음을 중시하면서 형성됐던 건데 뭐 이런 걸 믿었다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인제 뭐 기독교 신앙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있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건너뛸게요. 자 그다음에 정치 사상 관련된 볼게요. 정치 사상. 자 정치 사상은 그 왕권 신수설과 관련돼서 예전에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계몽 사상, 뭐 자연법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자 그래서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읽기 전에 심화 교재에서 그 당시 인제 지적 흐름들을 좀 정리하고 이 정치 사상도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하고 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17, 18세기 들어가면서 근대적 세계관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자 근대적 그 세계관의 형성 과정을 보면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출발점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명목론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이 명목론에서 개별적 인식을 강조하는 오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인제 이걸 계승한 루즈 베이커가 있어요. 뭐 루즈 베이커가 이제 오콤하고 약간 좀 앞서 있는 사람인데 자 하여튼 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앞에 언급한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이 과학혁명을 바탕에 뒀던 것이 합리론이나 경험론, 뒤에 좀 나오는 간접론이죠. 그리고 여기 인제 과학혁명의 또 배경이 됐던 것이 인제 기계론적 세계관과 이신론이야. 음. 자, 그래서 인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합리주의가 등장해, 합리주의가. 음. 그래서 이 합리주의는 사회계획론과 그다음에 계몽사상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사회계획론과 계몽사상 사회과학 발달에 영향을 준다. 예. 그래서 자연에서의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그 과학혁명이 이 합리주의 정신이 사회에서도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되죠. 보편적 법칙을 사회계획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회계획론이 또 계몽사상에 또 영향을 줘요. 자, 이런 식으로 인제 영향을 주는데 그 당시 지적 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자,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 제가 전 시간에 좀 언급은 했지만 좀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신은 일단 우주라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다시 개입할 수 없으며 그 자신조차 따를 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신은 어떻게 인제 인식을 했냐면 대부분은 인제 인격화된 신이 아니라 되게 우주의 인제 뭐냐면 제1 의 내지 1의 원리,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나 원리로 인식을 해요. 음. 자, 그래서 인제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고, 자, 이 기계론적 세계관은 이신론과 연결돼 있어요. 이신론. 자, 이신론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일단 인정해요. 예. 그래서 인제 인간의 속죄나 영원 불면의 관념, 종교적 윤리적 덕성을 인정하지만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전지전능한 절대적 인격신 대신에 우리처럼 이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런 인격신이 아니라 기계와 같은 우주의 창조자, 우주 기계의 법칙, 그러니까 제1 동작자로서 원리로서 신을 설정한다. 그러다 이 신이 뭐냐면 어떤 인격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신을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신을 이제 섬기면 신이 분노해 갖고 막 처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종교도 수용을 해. 믿는 방법만 좀 다를 뿐이야. 얘네들 생각 입장을 때는. 그래서 강신을 배격하고 종교적 관용을 옹호한다. 예. 그래서 인제 이 신론자는 최고의 존재, 신적인 그 시계 제조자, 신적인 우주 창조자, 뭐 이런 말로 이 신을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인제 이 신론자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인제 뭐 영국의 매틀틴트라는 사람이나 허버트 남작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 신론은 프랑스, 미국 같은 데 영향을 줘요. 볼테르, 루소, 로베스피에러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인제 그 프랑스 혁명 인권 선언에서 최고의 존재라든지 그다음에 노벨스피드에 의해서 국민공익 때 국가의 신, 이성의 숭배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도 다 이신론의 영향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정치 사상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17 세기 때 대표적인 정치 사상은 왕권 신수설이에요. 네. 이 왕권 신수설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대표적인 사람이 보댕이나 보슈의 제임스 1 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법 사상이 등장하죠.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 때 인제 등장했죠. 헬레니즘 사상이 그때 등장을 했는데, 자, 이 자연법 사상이 근데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 세계의 어떤 보편적 법칙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로티우스는 국제법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요. 자연법 사상이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이 세상의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홉스의 사회계획론에 영향을 또 줘요. 그다음에 루크의 또 사회계획론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또 요거를 이제 그 루크의 사회계획론이나 홉스의 사회계획론이 좀 어렵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는 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 관념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대중적으로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등장해.
프랑스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계몽사상이야. 이 계몽사상은 이성과 진보를 확신하고 대표적인 몽테스키우의 볼테르, 루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 루소는 또 계몽사상가이면서도 낭만주의의 호시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도 또 나름대로 사회개혁론을 주장하죠. 그다음에 경제사상으로 인제 17세기 때 왕권 신수가 인제 짝지어 가지고 중상주의가 등장해요. 예. 중상주의는 전 시간에 좀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중상주의에 반발해 갖고 그다음 18세기 이후부터는 중농주의가 등장하고, 이게 거꾸로 좀 돼 있는데 중농주의의 영향을 받아 갖고 고종 경제학파가 등장해요. 아담 스미스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가격을 이제 통해서 자동적으로 주장 뭔가 시장 가격을 통해서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런 시장 가격이 자연스럽게 뭐냐면 형성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연법이라고 봤죠. 어떤 자연에서 있었던 보편적 법칙으로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인제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강독을 해 볼게요. 자, 근대 국가 성립과 더불어 정치 사상의 중심 과제는 주권과 국가 이성의 문제예요. 자, 오늘 그러면 먼저 이제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을 좀 보면, 국가 이성이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 마키아벨리부터 시작해 갖고 그 당시 이제 니쇼랭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용했던 개념인데, 국가 자체가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성원들의 어떤 하루의 목적을 떠나서 그 이상의 독립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니쇼랭은 추기경했지만 국가 이성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누구 편을 들었어요? 예. 신교들 편을 들었죠.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면, 자 국가 이성이란 국가가 그의 독립 또는 발전을 위해서 갖는 욕구를 말하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를 앞선다고 했어요. 자 이런 국가 이성은 근대 국가의 근본적인 속성이며, 일찍 간파한 사람은 마키아벨리였고, 17세기 정치가나 군주는 국가 이성의 주에 연연히 왔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인제 주권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주권과 관련돼서 인제 처음으로 이 주권의 문제를 개념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주권 이론을. 이건 왕권시 수설이죠. 왕권시 수설을 인제 주장했던 보댕이라는 사람이 주권이라는 이름을 개념화시켰고요. 그래서 이때 인제 주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 했어요? 당연히 왕이 갖고 있다고 했죠. 예. 근데 이걸 이제 좀 발전시킨 사람은 이제 루크라든지 루소 이런 사람들인데, 루크하고 루소는 좀 약간 주권의 개념이 틀려요. 이건 좀 나중에 설명했지만, 루크는 국민주권설을 인제 주장을 했고, 루소는 인민주권설을 이제 주장했어요. 자 그래서 있는데, 여기는 왕권 신수설이라든지 뭐 인민주권설, 국민주권설 이런 이제 주권설을 이제 주장을 했다. 나왔다. 근데 이 대부분 주권 개념들은 어디에서 이제 발달했냐면 프랑스에서 발달됐어. 프랑스에서. 루크도 국민주권설을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 프랑스에 있었던 국민주권설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국민주권설과 인민주권설 좀 정리 좀 해 볼게요. 자 그럼 한번 읽어 보죠. 자 16세기 때 프랑스의 보댕은 주권을 법에 구속받지 않은 또는 어떠한 상위자도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서 최고 권력이라고 규정했고, 그 내용은 입법권, 군대 유지권, 전쟁 및 평화체계권, 최고 사법권, 가세권, 예, 앞에 주조권을 열거했다. 자, 그래서 이 보등의 이러한 주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있다고 했죠? 예, 군주에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성 과정에 있었던 절대 왕정을 옹호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보댕이 이어 가지고 이걸 좀 발전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 보슈에라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 보슈에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루이 14세 절대 왕조에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루이 14세의 세자인가? 세자의 뭐 가정교사 출신이라고 또 하죠. 자, 하여튼 이 보슈에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이 보슈에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 사람도 관련된 내용이. 자, 그러면 보딩이나 보슈에나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왕권 신수설이거든요. 이거 외워 두셔야겠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쉽지만 예전에 두세 번이 나왔어. 왕권 신수설. 자, 왕권 신수설은 어떤 개념이냐? 국왕은 지상의 신의 대리자이며 왕권은 신호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신성 불가치며 절대적이며 국왕은 신에게만 책임지고 신은 오직 복종할 의무가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국왕은 일단 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위임을 받았어.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책임지죠? 신에게만 책임져.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일반 민중이라든지 관료들이 그 책임을 국왕에게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해서 탄핵당할 수 없죠. 예.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절대 권력이야. 신한테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예. 약간 이제 동중서가 주장한 그런 뭐냐면 그거와 좀 비슷하죠. 천인상간설과.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왕권 신수설자가 있었는데 이건 제임스 1세예요. 이 사람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왕권 신수설 관련돼서 나왔는데, 자, 그는 영국 왕이 되기 전에 자유로운 군주권의 진정한 법이라는 책을 썼어. 그래서 왕권 신수를 주장했고, 영국 왕이 되고 나서 최초에 의해서 국왕을 신이라고 부르는 건 정당하다. 왜냐하면 국왕은 신과 같은 권력을 지상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선언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의회와 충돌하기 시작해요. 예. 또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 1세도 그걸 또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의 주장은 프랑스에서 먹혀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의회 권력이 강했던 영국에서는 택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 혁명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왕권 신수설을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홉스라고 보시면 돼요. 홉스. 근데 홉스부터는 이 종전의 왕권 신수를 가지고 단순히 신한테 권력을 부여받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걸 이제 뭐냐면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뭐냐면 그 왕이 권력을 갖는 건, 주권을 갖는 건 당연하다라는 논리를 폈죠. 요때 역사적 상황은 실제 역사적 상황이 아니라 호흡수가 생각하는 어떤 가상적인 역사적 상황이야. 초역사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 흡수의 이론은 그 당시 왕의 권력을 정당화시켜 주는데 크게 이바지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사회강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 흡수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걸 틀은 빌려왔지만 루크와 루스는 또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좀 볼 게 뭐냐면, 그러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이제 그 당시 사회개혁론의 좀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자, 사회개혁은 크게 두 가지 이제 흐름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그 절대주의적 사회개혁론이죠. 왕권 지수를 좀 약간 좀 흡수식으로 이제 맞춘 새로운 버전인 절대주의적 사회개혁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주장은 국가 주권이 절대군주의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또 하나는 그 입헌주의적 사회개혁론이 있어요. 의회나 신분제 의회 등 같은 역사적 권리를 통해서 주권이 형성된다. 그래서 당연히 의회나 이런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크와 누스예요. 두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어디에 이제 초점을 뒀냐? 우리는 누크와 누스의 사상에 초점을 두지만 실제 그때 대세는 사회개혁 대세는 여기였어. 흡수의 이론에 더 중점을 뒀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서양사 총론에 있는 그 내용도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 보세요. 각자 시간 관계상 넘어갈 텐데 한번 읽어 보시고 자 그러면 개론책을 다시 보죠. 자 홉스의 그 사상들 이제 보는데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요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 예. 서양사 그 사회개혁론에서 요걸 좀 정리할게요. 여기 요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예. 일단 홉스, 루크, 루소 사상의 차이점을 볼게요. 자, 흡수나 루크나 루소나 똑같은 사회개혁론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근데 생각이 좀 달라. 일단은 흡수는 그 인간을 선악적인 존재로 봤죠. 악한 놈으로 봤어. 그래서 자연 상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 루크 흡수는. 그래서 끊임없는 투쟁의 상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이제 인간은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연권이라는 건 생명권이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냐 방어하고 투쟁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투쟁이 형성되죠. 미국하고 지금 비슷하죠. 미국은 총기 소유를 허용하고 있죠. 총기 소유를 왜 허용하고 있어요? 예, 총기 소유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기 자신을 뭐냐 방어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 끊임없이 총질을 하죠.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이 만인과 만인의 투쟁 안에서는 개인의 어떤 평화나 이 생명권을 자연권을 보존할 수 없다. 보존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연 상태에 벗어나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회 상태, 그러니까 사회라는 개념을 이 홉스가 처음으로 제시한 거야. 우리가 사회 보통 얘기하는 이 사회라는 개념을 홉스가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냐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연권을 그 당시 국가에게 양도해. 제3자, 국가단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양도받은 그 주체는 누구냐? 군주죠. 그래서 그 당시 개인과 국가는 서로 계약을 통해서 권리를 위임받고 양도를 한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자연권을 양도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를 상징한 군주 니바이 등이라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존재고 복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봉적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과 일치하는 자기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코는 그 루스와 달리 인간의 존재를 선무선악적인 존재로 봤어요. 그러니까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그냥 그런 존재로 보죠. 그 자연 상태를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누구보다는 좀 더 좋은 상태를 본 거야. 예. 질서가 있고 평화로운 상태로 강제력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 왜 사회 상태로 넘어가냐? 인간은 좀 더 나은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이 자연 상태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국가와 그다음에 국가는 대체 그 정부예요. 정부와 계약을 맺고 그다음 시 그 자신의 그 자연권 중에 일부를 양도해요. 예. 일부 양도설이죠. 음. 자, 일부 양도설인데 요때 인제 그 홉스도 자연권이 있지만 루크나 누스도 자연권이 있거든요. 근데 홉스가 생각하는 자연권하고 루크와 누스가 생각하는 자연권은 좀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 루크가 누스가 생각하는 자연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권 외에도 재산권이라든지 그 자유로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거 있죠. 언론 출판의 자유 등등 여러 인제 자연권이 있어. 그중에 인제 일부를 양도하는데 다만 양도를 안 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산권이죠. 이 재산권은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어. 근데 정부가 재산권을 침범하거나 계약에 위반되는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저항할 수 있죠.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계약을 위반하고
자유를 침해한다면 시민들은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이 저항권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일정한 권리를 대표자에게 위임하고 신탁 계약이 있으므로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권은 국민에게 있다. 자, 그러면 이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표자는 왕이죠. 영국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하냐면, 그 당시 명예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이 명예혁명을 정당화 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크의 그 이런 사회계약서는 명예혁명을 정당화 시켜줬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정당화 시켜줬다고 이제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재산권을 강조해. 루크의 사상은. 루크. 그래서 루크의 사상은 후에 이제 뭐냐면 국민의회의 인권선언에도 반영이 되죠. 재산권과 관련돼서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루크의 이제 사상이 반영됐기 때문에요. 자, 루소를 보죠. 루소는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재산이나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상태로 이제 봤어요.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연 상태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욕망과 자유가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 상태가 혼란해지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인간 시민들은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 국가를 건설해요. 예. 그리고 국가는 자연과 자유에 지키기 위한 모든 인간의 의지가 모여서 자유의지가 모여갖고 형성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여진 주권은 불가능하다. 양도 불가설을 주장하자. 그래서 이런 일반 의지를 모여진 공동선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흡수와 누크가 다른 것은 흡수와 누크는 어떤 이제 그 왕이라든지 어떤 정부라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대상에게 권력을 넘겨주죠.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추상적인 일반 의지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거야. 자, 일반 의지는 어떻게 형성됐냐면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 계약을 통해서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일반 의지는 공공의 어떤 그 선을 추구하자. 그 일반 의지의 표현이 법이며 이 행사는 주권이고 이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예. 그래서 인민주권성이 나타나. 자, 그래서 인민주권성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흡수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흡수는 그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하면서 리바이든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거기 보면 이 리바이든이라는 표지가 나와 있죠. 이 리바이든은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개수의 이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자발적인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다 모여있죠. 이게 다 사람들이야. 음. 그리고 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요? 군주의 모습을 띠고 있죠. 예. 모여있는 군주. 그래서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이런 군주에게 뭐냐면 권력을 다 위탁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군주에게 이제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국민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모양의 물체는 이 책 내용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군주의 모습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 리바이드만이 여기에서 이제 얘기 나왔고요. 그 리바이드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책 이름을.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행사 기록 내용을. 자, 영국의 흡수는 이와 같이 다른 합리적이고 근대적 이론으로서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했다. 사회개혁을 주장한 거죠. 그는 리바이든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을 받죠. 예, 거기에는 오직 공포와 죽음의 위협이 있을 뿐 인간은 이들 면제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했는데 이때부터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 돼요. 자, 이때 모든 권리는 주권자인 지배자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국왕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봤다. 자, 흡수는 인간의 자연 상태의 출발점 삼고 계약서를 도입하는 동시에 왕권의 절대성을 근거로 인민이 주권을 양도한 점을 구한 점을 주목한 점이다. 또한 그가 근대 국가나 구약성서에 나온 모든 것을 집어삼기는 바다의 거대한 짐승 리바이든의 비유를
점도. 그러니까 리바이드를 어디에 비유하는 것? 근대 국가. 이 근대 국가는 왕이나 걸 통해서 어 왕이 이제 권력을 통해서 행사를 하게 되죠. 자, 비유한 점도 근대 국가의 본질의 일면을 어 척결하는 데 흥미롭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17세기 말에 명예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입헌 중심의 새로운 입헌 정치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그 사회개혁론에 반영하는 사람이 루크예요. 루크의 정부론에서 반영됐죠. 이 정부론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책 명칭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는 이제 새로운 사회개혁론을 제시했는데, 자, 그에 의하면 인간의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한 평등한 상태이며, 인간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자연을 인하는 자연권을 누리고 있다. 자연권의 근대적 자연권이죠. 음. 자연법에서 주어진 자연권을 얘기하는데, 참고로 홉스는 자연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도 자연권 인정해요.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말했죠. 이때 자연권은 뭐만 한정해서 보는 거죠? 생명,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권리, 생명만 인정한 거죠. 그렇지만 너무 그걸 행사하다 보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처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인정해 줬더니 상대방을 쏴 죽이면서 혼란스럽죠. 예. 자, 하여튼 그런데 누크는 그 생명권 외에도 재산권과 자유권 등등을 더 집어넣어요. 특히 어디를 강조하냐? 누크는 이 재산권을 상당히 강조해. 재산권을. 자,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자연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누리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사회, 즉 국가를 형성한다.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국가의 성립은 자연권의 완전한 확립과 자연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것이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양도를 냈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위탁인데, 이걸 이제 약간 해석에 따라서 그 양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약간 관점 차이인데, 그렇지만 하여튼 위탁이든 양도든 간에 모든 것을 양도한 게 아니에요. 예, 일부만 양도하죠. 일부 양도소를 주장. 뭐만 제외시켰죠? 재산권은 자기가 갖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예. 자, 그럼 개인은 국가나 군주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음, 그거는 자연 동의한 것이고 자연권 함유하는 한계 내에서 일이다. 따라서 지배자가 계약에 의해 위탁받는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고, 그리고 자연권 유린할 때 이에 반항하는 시민의 자연권에 반항한 것은 시민의 자연권에 속한다. 정황권이죠. 그리고 위탁받은 권한과 한계, 어, 이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재산권을 건들 때는 안 돼. 이걸 건들면 안 돼.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이야. 신성 불가침. 왕의 권력을 왕권 시수에서는 신성 불가침하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재산권을 신성 불가침이라고 얘기해요. 자, 요 사상은 국민의회 때 공포한 인권선언에 그대로 나와요. 누구의 사상은. 참고로 그 당시 루소는 재산권을 어떻게 봤냐? 자, 루소도 재산을 일종의 자연권으로 봤어요. 근데 비중이 좀 달라. 예. 자, 앞에 이제 누쿠 같은 경우에는 신성 불가침을 봤죠. 근데 루소는 재산권을 자연권의 일종이지만 신성 불가침한 건 아니에요. 다른 권리에 의해서 제약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의지에 통해서 제약받을 수 있고, 이렇게 보군요. 음. 그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또는 다른 권리를 통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그 재산권에 대해서 뉴스는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게 생각해.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것들이 형성되면서 인간의 욕망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욕망들이 형성돼서 그 자연 상태가 무너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재산이라는 것이 없으면 또 사회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필요악으로 본 거죠. 필요악으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규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봤던 거야. 그래서 롤소처럼 신성 불가침 권한으로 보지 않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저항권이라는 개념은 후대에 인제 그 뭐냐면 18세기 때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에 큰 영향을 줬고요. 누쿠를 비롯한 그 누쿠의 저항권과 누쿠의 사회경쟁. 그다음에 또 인제 이 누쿠는 그 당시 자신도 참여했던 이 명예혁명을 정당화시켜 줬어. 예. 명예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누쿠가 이 사회경영을 통해서 정당화시켜 줬다.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이제 누쿠나 이런 그 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법 사상이 여기 보이거든요. 자연법은 자연권은 인제 바탕이 됐던 사상이죠. 이 자연법 사상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 나오는 고대 스토아 학파에서 나와요. 그래서 있고 이 로마법에도 이 자연법 사상이 나타나는데 중세 시대 때는 이 자연법이 좀 약간 죽었어요. 예, 중세 신해법이 이를 대체했다가 나중에 16세기 이후에 인제 그 근대법 자연법 사상이 등장을 하면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근대 자연법 사상은 후에 인제 자연과학, 과학혁명에도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회개혁론이나 계몽 사상에도 영향을 줬다. 그러면 자연법이라는 건 뭐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여러 이게 실정법, 여러 이제 존재의 실정법이나 도덕론을 넘어서 그 근원이 되는 보편타당한 법을 자연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보편타당한 법 속에서 나온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하죠. 자연권. 그래서 이제 현실과 법의 제도는 자연권을 보다 완벽하게 보존하고 그 자연법에 일치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자연법이란 자연권이라는 개념은 루크라든지 루스라든지 그다음에 앞에서 홉스라는 얘기 보이죠. 근데 다만 이제 홉스는 생명권만 이제 자연권이라고 본 반면에 루크와 루소 같은 경우에는 자연권 개념을 생명 외에도 재산이라든지 뭐 자유라든지 등등을 어 봤다. 그래서 루크와 루소 때 들어와서 근대적 의미의 자연권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연권은 단순히 자연권과 자연법은 단순히 요 사회계약론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요. 뒤에 인제 뭐 계몽사상이라든지 그다음 법에도 반영되고 국제법이죠. 그다음에 경제사상에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인제 근데 그러면 인제 여기 넘어가서 이제 네덜란드 그로티스가 딱 나오는데 좀 문맥상 이게 좀 안 맞아. 자연법을 얘기하면 사회계약론을 얘기하려면 느크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누스가 있죠. 그래서 이 그로티우스는 좀 이따 읽고 누스 건너뛸게요. 네. 뒤에 좀 있어요. 383 페이지. 자, 누스는 이제 뒤에 여러 사상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누스의 사상 중에 사회계약론만 읽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누스의 사회계약론은 383 페이지부터 해서 뒤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루소는 인간이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연 상태를 상당히 좋게 봤죠. 근데 여기 인제 이 자연 상태가 상당히 평화로운 이상적으로 봤는데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이 인제 사유재산을 가지면서 이제 점점 욕심이 생겨서 불평등이 생겼다고요. 이게 인제 인간 불평등의 어 그 기원에서 인제 나오죠. 원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 갖고 이런 것들 불평등을 시정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넘어가기 위해서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 그런 사회 상태로 넘어갈 걸 주장을 하고 그래서 요걸 사회 계약론에 어 적어 놨죠. 어떻게 형성됐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권력이 행사되는가를 요게 적어 놨어. 그래서 누스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자유로우며 따라서 국가의 성립도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행해졌다고 봤다. 그래서 누코를 비롯한 일반 계약론주들이 계약을 피치자와 통치자 내지 통치 집단 간의 계약이라고 본 거와 달리
자, 피치자는 이제 군민이죠. 군민의 신민, 통치자와 통치 집단은 왕이라든지 뭐 정부 이렇게 봤죠. 자, 달리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적인 개별적인 의지 지방이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일반 의지에 따를 것을 약속함으로써 국가에 성립하며 그 약속이 바로 사회개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합의를 통해서 일반 의지라는 어떤 추상적 개념의 권력을 양도하는 거야. 이런 것은 루크와 루스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자, 개인 의지가 때로는 사리사욕에 빠진 데 반해서 일반 의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공동성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게 돼요. 일반 의지 추구하는 목적이죠. 개인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 개인들이 만드는 사회라는 것은 자기 이익보다는 전체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야. 자, 이런 일반의지의 표현이 법이며 일반의지 행사가 주권이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주권은 언제나 인민에게 있는 것이며 불가변이나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걸 뭐냐면 인민주권설이에요. 요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루소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거부하고 순수한 집권민주주의 채택을 하죠. 그 개인은 따로 자유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참된 민주주의는 신 같은 인민의 경우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자, 이와 같은 루소의 일반 이주는 전제주의와 독재주의에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사람이 그 국가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공동선과 공동이익을 추구하자면서 자기의 어떤 정책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하면 어떤 식으로 하죠? 이 공동선과 공동이익이 어떤 전체주의나 독재주의를 어떤 뜻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무솔린 같은 사람이 이 루크의 사상을 이용해 갖고 독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루크는 무솔링은 이 공동선과 공동이익을 어떻게든 민족적인 어떤 이익, 이탈리아 민족의 이익으로 이제 한치시켜 놓고는 어, 자기가 말하는 것이 꼭 이탈리아 민족의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그 공동이익은 나중에 전체주의와 독재주의를 합리화시켜주는 요소가 되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전체 이익을 포장을 해갖고 사람들 성동에 더 끌어내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그런 그 부장을 줬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해석에 여였다는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얘기하고는 그 본질은 가장 순수하고 철저한 민주주의 이론이었으며 뉴스의 사상 프랑스 혁명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민주주의에 크다는 또 공을 했다. 한편으로는 독재를 합리화시켰지만 또 한편은 민주주의를 뭐냐면 형성하는데 크게 뭐냐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루스의 사상은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국민 공회도 영향을 줬고 그냥 국민 의회도 영향을 줬죠. 프랑스 혁명 때 상대적으로 국민의회보다 국민공회에 영향을 줬어요. 예. 자, 그리고 루스에서 나오는 주권위를 인민주권론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인민주권론하고 대입되는 것이 뭐냐면 국민주권설이죠. 루소가 주장했던 거고 국민주권 루크가 이제 비슷하게 주장했던 거고요. 예. 인민주권설은 또 책에도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민주권설하고 국민주권설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비교표를 만들었거든요. 예, 국민주권설하고 인민주권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네이션하고 피플하고 벌 의미 없이 그냥 쓰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 인민 이렇게 이제 하고 특히 이제 국민하고 인민을 이제 크게 의미 없이 쓰고 있죠. 예. 다만 이제 인민이라는 표는 약간 이제 뭐냐면 좀 쓰기가 좀 그렇죠. 예, 반공 예전부터 왜냐하면 그 북쪽에 있는 뻘건 분들이 주로 이제 인민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많이 쓰는데 근데 정치적 개념으로서 인민과 국민은 이렇게 동등한 게 아니에요. 비슷한 개념이 아니에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쓰는 상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음, 그 뭐냐면 정치적 개념으로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 네이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법인이라는 뜻이야. 추상적이고 전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이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론적인 의미가 있죠. 이 추상적인 의미가 있고, 자, 권력 행사에서 좀 달라요. 권력의 운영 측면에서 가분가양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권력, 그러니까 주권이죠. 주권을 행사할 때 가분가양. 가분이라는 건 뭐냐면 나눌 수 있고 주권을, 가양은 다른 사람 양도할 수 있다. 그 의미예요. 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위임 행사할 때 행정, 입법, 사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상권 분리가 되죠. 근데 가양은 때 뭐냐면 자기 주권을 다른 사람에 넘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양도하는 거야. 제한 선거죠. 그래서 있고 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투표권을 양도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양도받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대표자에게 또 양도를 하죠. 그래서 대의제가 가능해. 감전 민주 정치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국민이라는 그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투표권을. 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시민들을 보통 우리가 국민의 구성으로 보고 있어요. 이 말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국민의 구성원이 아니죠. 그럼 이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국정을 뭐냐면 국정에 참여해야지만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투표권,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멋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어디에 반영되냐면 국민의회에 나와요. 그래서 이 국민의회에서는 뭘 강조하는 국민 주권을 강조해요. 투표권을 강조하죠. 제한선거에 의한. 그리고 이제 정치적 지향은 자유민주주의 지향하고요. 대표적인 사상가들은 몽테스키에가 이 국민 주권을 주장했고요. 시아스 때 완성이 됐어. 그리고 누쿠는 이 국민 주권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민 주권설이 뭐냐? 피플스의 의미는 뭐냐? 앞에 이제 국민이라는 것은 실제론적 개념이잖아요. 구성원들의 합의 이상이죠. 근데 요 인민에서 의미에서 이제 인민이라는 개념은 실제론적 개념이 아니라 유명론적 개념을 보면 돼요.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그냥 단순한 합의야. 그러니까 개별 구성원들이 다 있어. 자기 주권이 개별 구성원에게. 자,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속에 개별 구성원들이 다 주권이 있다. 국민이나 어떤 추상적 개념에 뭐냐면 그 주권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개인에게 하나하나 있기 때문에 어, 이 주권이라는 건 권력 행사할 때 행사할 때는 불가분 불가형이야. 불가분 불가형이 뭐냐면 나눠지지도 않고 주권이라는 개념이 양도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주권은 뭐냐면 개별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불가분이기 때문에 그 권력 기관도 하나에게 집중시켜야 돼. 그래서 권력 집중 단일 권력 기구가 있고, 그리고 이걸 구체화시킨 것이 일반이죠. 법을 통해서 구체화시킨 게 일반이제가 법을 통해서 구체화시킨 거죠. 자, 그 권력이 집중되고 권력이 다양한 권력 기구에서 일반이제가 나오고 이걸 법을 통해 구체화시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독재자가 이 단일한 권력 기구를 장악하고 자기 의견이 일반이지라고 불화를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독재 어, 권력 전체 권력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뭐 무솔리니나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했고, 권력을 양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행사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갖고 있어. 보통 선거. 그래서 직접 민주 정치, 그러니까 투표 외에도 여론등 다양을 통해서 이걸 뭐냐면 보완을 하는 거야. 직접 민주 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다음에 구성원은 투표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국민의 구성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의미해요. 자, 그럼 인민주권설 개념이 어디에 반영됐냐면 국민공회에 반영돼요. 국민공회.
그다음에 이제 인민주권선 이제 그 정치 지향은 사회민주주의. 오늘날 독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죠. 독일의 3인당이라든지 영국의 노동당이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에 있다. 그리고 요 인민주권설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서 언급하는 루소죠. 루소. 그래서 이 국민주권설과 인민주권설 개념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그런 식으로 쓰지 않다는 거. 아까 지금 얘기했죠. 국민이나 인민이라는 개념이랑 비슷한 개념을 쓰고 있고 특히 우리는 위에 있는 북쪽 분들이 빨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도 인민 하니까 우리는 인민이든 국민이든 개념 없이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로 국민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죠. 이 빨간 분들 때문에. 그래서 국민주권설 얘기할 때 인민주권설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개념화 시킨 거예요, 제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받고 그러면 이제 계몽사상가로 넘어가죠. 계몽사상가. 계몽사상에 넘어가기 전에 앞에 이제 그로티우스를 좀 읽고 넘어갈게요. 자, 앞에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네덜란드 그로티우스가 있죠. 이 사람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네, 기출에. 이 사람은 이제 국제법을 이제 창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국제법을 왜 창시했냐면 30년 전쟁의 참상을 보고 한 거야. 그래서 그때 30년 전쟁 참상을 보고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을 이제 저술했는데 이 사람이 30년 전쟁 때 많은 용병들이 막 이제 만행을 했잖아. 사람들 죽이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선을 넘었다. 아무리 전쟁이나 이런 것조차도 지켜야 선이 있다는 거야. 이 지켜야 선이 뭐냐면 자연법이며 자연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자연법 사상에 통해서 국제법 필요성을 요 책에서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이나 야만인조차 부끄러운 많은 잔인한 행동이 기독교 사이에 행행했다고 개탄하고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정의와 윤리, 국제법을 창시했다. 예.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루티우스. 자, 그다음 계몽사상을 보죠. 계몽사상. 자, 이 계몽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18세기 때부터 형성된 거야. 18세기. 18세기 때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프랑스에 보면 샤롱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샤롱이란 뭐냐면 그 당시 기부인들 있죠. 마담 조프렌 같은 기부인들이 그 당시 이제 뭐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나 지식인들 귀족들 어, 그 모셔와갖고 일종의 여기에서 공연이라든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냐면 그 파티라든지 이런 걸 열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뭐 정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겠죠. 이게 계몽주의야. 예, 계몽주의. 예. 자, 이 프랑스부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이 계몽주의는 또 영국에도 영향을 주죠. 영국은 또 이제 요 사롱하고 비슷한 게 커피하우스가 있어요. 자, 이 커피하우스에서는 또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계몽사상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18세기 때 형성된 계몽사상은 뭘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그 17세기 때 합리주의, 이 합리주의는 아까쯤 얘기했죠. 세상에는 보편적 법칙이 존재하고 있고 이 보편적 법칙을 이성을 통해서 탐구하면 사회는 점점 나아질 것이다. 예. 그다음 루크의 정치사상, 철학,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 이런 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했처럼 그런 이제 살롱을 중심으로 해갖고 발전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부터 이제 볼게요. 자,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계몽주의 개념이 나와요. 여기가 계몽주의 개념이거든요. 요거는 꼭 암기해 두세요. 여기 기출문제 예전 나왔어. 계몽주의 내용을 써라. 98년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자, 계몽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를 보죠? 이성을 보죠. 예. 이성적인 그러니까 그것에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믿어. 만약 인간의 이성이 자연과 우주에 움직이는 법칙을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을 인간의 유리하도 이용할 수 있다면, 거꾸로 이거는 과학혁명에서 반영이 됐죠. 자연 형상에만 어떤 자연법이 있어요? 네, 아니죠. 뭔가 사회 형상에도 자연법이 있겠죠. 또 그러면 인간의 이성은 과학의 어떤 법칙뿐만 아니라 사회 법칙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로 파악할 수 있고, 인간의 이성은 이에 따라 개혁하고 향상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며, 이성을 통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면, 사회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면 사회는 진보한다. 이런 믿음을 확신하는 거야. 약간 합리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영향을 받았죠. 여기에서 불합리한 점이 뭘까요? 불합리한 점. 그 당시에는 뭐 곧바로 이제 부각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18세기 때는 프랑스 혁명 때는 절대 왕정이죠. 절대 왕정을 비롯한 구체제들 불합리한 점으로 계속 인식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혁명을 일으켜야겠죠.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대혁명의 바탕이 됐던 거야.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면 진보를 할 것이다. 이런 사고 방식은 뭘 바탕으로 했다? 뒤에 그 모더니즘, 근대성의 어떤 그 원형이 돼요. 모더니즘에. 그러면 이 모더니즘에 반대했던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사상을 우리가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거 자체가 부정하죠. 인간이 과연 이성적인가?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건 뒤에 제가 이제 엮어놓은 얘기한 거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모더니즘의 바탕이 됐던 사상이 또 계몽주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쭉 읽어보면요. 그러면 이제 그의 계몽 사상가는 인류의 진보에 의해서 계몽을 통해서 무지와 미신을 타파하고 이성에 어긋난 구습과 낡은 모순된 제도를 과감히 시정하고 개혁할 걸 주장했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구습과 낡고 모순된 제도는 뭐였다? 프랑스의 그 앙시앙리즘이죠. 구제도, 구체제를 타파해야 되겠죠. 예. 자, 그 개몽사상은 현존 질서를 타파하고 개혁하는 혁신 사상이 되었고, 그리고 현실 미국의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새로운 시민사회 건설 사상적 동력이 되었고, 여기에서 더 플러스 되자면 근대성을 제시해 줬다. 그 후에 뭐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간에 대부분 계몽주의 세대를 영향을 받았어요. 예. 심지어 마르크스조차도 넓게 보면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올 때는 이 구습과 낡고 모순된 제도를 뭘 봤어요? 자본주의를 봤잖아.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주의를 통해서 타파하려면 인류가 진보한다고 믿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계몽사상가들이 등장해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계몽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 얘네들은 사상사 개론을 넘어가서, 자, 계몽사상가는 초자연적인 형상보다 자연적 형상을 강조해요. 이제 과학적 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자, 이때 초자연적 형상이 뭘까요? 예. 우리가 이제 중세시대 때 얘기를 했죠. 신앙,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죠. 우리 자연적,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 이는 신앙보다는 자연적 현상.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세계예요. 여기를 강조한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류는 무한한 진보를 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사고 방식이야. 그리고 그들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신론자들이에요.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이신론자들이다.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대부분 이신론자들입니다. 자, 이신론이라는 건 아까 말했처럼 그 인격신을 믿는 게 아니죠. 인격신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제1의 원리나 법칙으로서 신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강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장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그 계몽사상가 중에 돌비운 남자처럼 완전한 무신론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사람은 이신론자였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칸트가 이제 19 세기 때 사람이잖아요. 예. '신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했다가는 완전히 이제 어떻게 돼요? 매장이 돼요.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제 대부분 무신론자는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얘기 안 해요. 어 이신론자. '나는 신을 믿는다.' 근데 우리가 성경처럼 얘기하는 그 신을 안 믿는다. 인격신 믿지 않고 기계와 같은 우주의 창조자고 하나의 법칙을 신을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신론자들은 상한과 은총을 베푸거나 기적을 행하는 어 그 종래의 인격적인 신 대신에 기계와 같은 우주의 창조자인 동시에 우주 기계를 영원히 법칙을 맞게 움직이기도 한 제일 동자자로 신에 설정한다. 인격신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로서 인제 설정을 하죠.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인제 있고 신은 죽었다는 건 니체가 얘기했죠. 제 칸트가 아니라. 예. 어 좀 수정해 주시고 말하다 보니까 헛소리가 나왔네. 예. 자 그다음에 볼테르가 있죠, 볼테르가. 자 볼테르는 그 계몽사상가인 동시에 이신론자예요. 예 요 사람도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11 년도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자 한번 보면 볼테르는 계몽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인 동시에 이신론자 입장에서 종교적 간용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다. 자 이신론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처럼 그 종교의 간용을 주장했다고 했죠. 대부분 신이 이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간용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는 재치 있고 그다음에 풍자적인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교회를 뭐냐면 부패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 신앙과 언론 그리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는 한편 미신과 강신의 타파를 노력했다. 정치적으로는 어디를 동정했냐? 영국의 입헌 정치를 동정했어요. 근데 이거는 몽테 그 볼테어 외에도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대부분 영국 정치 제도를 상당히 좋게 봤어. 특히 영국의 정치 제도를 왜 좋게 봤냐면 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잘 돼 있다는 거야. 그 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좋게 봤어요. 자, 그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했고 프로이센의 대항이나 러시아 에카테리어 같은 계몽 전제 군주들이 존경을 받고 그다음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프로이센이나 그 에카테리 여자가 자기가 계몽 군주들 좀 뭐냐면 이미지로 포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했어. 그다음에 볼테르는 루이 14세 시대사나 그다음에 제국민의 어떤 습성과 정신에 강한 신론을 통해서 종래 역사 소설이 왕, 군중, 전쟁 등 이른바 정치사 중심으로서 비판하고 부 분야를 예술, 산업, 습성, 사상 등을 확대시킬 걸 주장하여 오늘날 넓은 틀의 문화사를 지창했다. 사학사 쪽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몽테스키를 보죠. 이 몽테스키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무슨 책이 있냐면 법의 정신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몽테스키는 정치 제도라는 것은 각국의 기후나 지리적 조건,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제일 좋은 최상의 뭐냐면 그 정치 형태를 권력의 분리가 잘 되는, 분산이 잘 되는 그런 상호 억제가 되는, 견제가 되는 제일 그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입법, 사법, 상권의 분리가 상호 억제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상권 분리론을 지창하죠. 요게 이상이 됐던 것이 영국이야. 영국의 정치 제도가 이게 잘 됐다고 보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상권 분리론이 후에 몽테스 상권 분리론이 미국에도 영향을 줘. 미국의 권력 그 국가의 권력 구조를 형성할 때도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귀족 지배, 엘리트에 의한 자유고 민중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몽테스키 외에도 상당수 많은 그 뭐냐면 계몽 사상가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계몽 사상가들이 마치 뭐 이제 좀 약간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민주주의 민중의 어떤 정치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일종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 흑인 노예제를 합리화시켜요. 예. 두 가지가 인제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민중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흑인 노예제를 인정해 줬다. 오히려 합리화시켜 정당화시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근데 모든 그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계몽사상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예외는 있겠죠. 예. 근데 루소 같은 사람은 민중의 정치 참여를 인정했죠. 예,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민주권서 같은 걸 주장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 뒤에 나와 있는 디드로나 이런 사람들 백과사전 전소파 같은 사람들은 흑인 노예제를 비판하면서 이 흑인들에게도 뭐가 있다고 했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자연권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고 그 당시 많은 그 계몽 사상가들은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봉건주의로 타파된 그 사상을 그 당시 계몽 사상가들은 가지고 있었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플러스 시킨 게 몽테스키에서 플러스 시킨 게 이건 안 나왔는데 페르시아인의 편지가 있어요. 1721 년에 쓴 건데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인들이 이제 프랑스에 와서 서로 주고받은 가상의 편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일종의 소설이죠. 구체제 아래에서 사회학과 모순을 풍자와 제치로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요것도 외워두세요. 우리가 보통 법의 중심만 알고 있는데 요것도 있어. 이게 이제 서양사 총론에 있거든요. 이 서총에 있는 건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심화 규제는 제가 적어놨긴 했는데 음.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죠. 자, 프랑스 귀족 출신이었던 몽테스키에는 법의 정신의 저자로 알려진 정치인입니다. 이미 이제 출신 자체가 금수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중들의 어떤 정치 참여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 자, 그는 1721년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발표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작품은 부유한 두 페르시아인들이 고향 친구에게 프랑스의 생활상을 알리는 서간지, 그러니까 편지를 모아놓은 이제 책 형식으로 사회 형식으로 된 사회 비평서다. 거기에는 몽테스키에는 구치제 아래에서 사회학과 모순을 풍자와 재치로서 경쾌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몽테스키에는 강남 좌파였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고 강남 좌파의 한계가 조국에서 볼 수가 있죠. 예,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정치적 얘기가 되니까. 자, 그다음에 또 계몽사상가로서 또 유명한 사람이 루소가 있죠. 이 사람은 또 사회경영으로 유명하지만 또 그 계몽사상가로 유명해. 장자코 루소. 이 장자코 루소는 일단 그 앞에 있는 계몽사상 볼테르나 몽테스키와 달리 좀 약간 뭐냐면 흑수저 출신이야. 이 사람은요. 예.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정규 교육도 받은 일도 없고요. 도제로 일하다가 그 16살 때 제네바를 떠난 후 방랑생활을 거듭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파리 다시 돌아와서 살롱에서 이제 좀 얼굴 내미다가 또 다른 계몽사상가들과 또 의견 차이가 있고 좀 싸우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약간 개인적으로 좀 난잡했죠. 얼굴 좀 잘생겼나 봐요. 예. 그래 갖고 많은 연인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한테 또 귀족 연인들한테 귀족분들에게 많은 또 돈을 받고
생활을 했고 자기 그 뭐냐면 그 태어난 그 자식들은 자기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고아원에 맡겼다고 하죠. 그래 놓고 에밀이라는 그런 작품을 쓰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말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후대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그는 여기까지는 내가 얘기했고 그는 난숙한 문명에 반감을 느끼고 구제도에 반항하였다. 그야 그는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기도 했고 이러한 주장은 그의 저자의 후기인 에밀에서 혁신적 교훈이 나타났지만 디종의 아카데미에 항상 논문에 단성된 예술과 학문론과 인간 불평등에서 나타났다. 자 여기에서 자연으로 돌아가. 요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의미하는 인공의 반대 개념 자연의 의미가 아니에요. 네이처의 의미가 아니에요. 요때 자연은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앞에 이제 예전에 계몽사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을 뭘로 봤죠? 이성으로 봤죠. 근데 이 사람은 자연은 이성이 아니다.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자연이 아니라는 거. 자연이라는 것은 감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감성이 꼭 자연이다. 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뭐냐면 감정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센티멘탈한 그런 것들은 자연적인 거 본 거야. 자연을 통 감성을 통해서 자연을 파악했다 해갖고 종전의 어떤 계몽사상가에 강조하는 이성을 부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몽사상가이지만 또 뭐냐면 자연의 감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뭘로 또 평가받고 있냐면 낭만주의의 호시로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자연한 돌아가는 것은 어 우리의 감성으로 돌아가자 그 내용이죠. 예. 근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의미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을 해석해 갖고 그 당시 베르사유 궁전 그 옆에 뭐냐면 오리나 돼지를 키우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죠. 근데 그런 자연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에밀이라는 작품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 나왔네. 예. 혁신적인 교육론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술과 학문론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예술과 학문의 발달에 덕의 형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네요. 예. 예술과 학문의 발달이 덕의 형성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논했고 자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교육할 때 뭐 미술이나 음악, 체육, 음미체가 그 인간의 어떤 인성을 개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티오를 많이 뽑죠. 그 명목으로. 근데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예. 그런 식으로 따면 은미체 교사들은 항상 뭐냐면 인성이 좋아야 하냐. 좋은 것도 아니잖아. 예. 나쁜 사람도 있고 물론 좋은 분도 계시지만 시틀러도 음악과 미술을 사랑했어요. 그 음악과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를 하죠. 예. 아니 근데 이걸 이제 뉴스가 예전부터 이제 간파한 거야.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인간 불평등 기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요거는 사회개혁론에 또 반영이 돼 있어요. 인간이 왜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넘어가냐? 이건 다 사유재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후재에서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 불평등 사회가 상존하는 과정을 논했죠. 인간 불평등 어, 기원에서.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뉴스의 사회계약론 얘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년 전에 나왔던 재작년이죠. 디드로와 달랭 반응이 일단 백과전서파 얘기를 좀 할게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사도부는 어, 근대사인가? 아니, 서여부는 그 서양사인가 그 책에 있는 그 사료가 나오면서 같이 얘기를 했던 게 이 백과전서파인데 백과전서판의 내용은 뭐냐면 일단 인간이 예전에 중세 시대 때는 지식이 도제식으로 전달됐어. 그러니까 이제 길드 형태의 도제식으로 형성되는데 장인이 도제에게 불려가지고 일일이 기술을 알려주는 거야. 음. 그리고 도제는 그 다음에 장인이 된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도제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식 전파는 되게 폐쇄적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에 접근하려면 음,
이 폐쇄적 운영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기존의 지식들을 다 모집을 하는 거예요. 다 수집을 해서 항목들로 정리를 해. 이게 백과사전이죠. 그래서 항목들 정리해서 어떤 지식을 알고자 싶은 거,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백과사전을 펴서 쉽게 찾아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예. 그러니까 지식이 폐쇄적인 게 아니라 공유가 되죠. 자, 공유가 됨으로써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더 향상될 수 있고 그런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지식이 더 확산될 수 있다. 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백과전소파, 디드도와 갈랭바른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새로운 과학 지식과 계몽사상을 널리 보급시키는 뜻에서 당시 당대의 저명한 학자와 사상가 등 160명을 동원하여 정치적 억압을 극복하면서 총 33권에 달하는 백과사전을 편찬했다. 자, 이는 당대의 지식과 계몽사상의 집대성한 기념비적 사상이다.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백과전선파는 또 이제 뭘 또 주장을 했냐면 농업만 아니라 경제 각 분야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또 주장해. 자, 그런 것도 한번 추가해서 외워 주시고 여기 또 외워 주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냈던 다른 계몽 사상가와 달리 노예제를 노예제를 비판했죠. 그리고 흑인 노예에게도 뭐가 있다? 자연권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음. 요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예외적인 거다. 대부분 계몽 사상가는 흑인 노예제를 인정해 주고 정당화 시켜 줬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보면은 이제 계몽 사상의 사법 분야에서 주목할 업적을 낳았는데 이탈리아 베카리아 같은 사람은 그 범죄와 형벌론이라는 책에서 그 당시 이제 근대적 형벌론을 전개하면서 세 가지 자연법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에 대해서 있는 보편적 법칙 뭐 이런 것들 제시했죠. 그래서 첫째로 형벌의 목적은 재벌 방지하고 그다음에 타인에게 권고를 주게 한 것이고 둘째는 재판을 신속하게 하며 셋째는 범죄와 예방은 형벌의 가혹성이나 확실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 이제 각자 보시고 백가리아는 또 고문과 사형을 공격하고 범죄 예방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새로운 경제사상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1 번이에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91 번입니다.